금요일에 따끈따끈한 법정 신장격 일과장 유학영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여기 스튜디오 아니라 비 오는 상황이 정확하게 보이진 않는데 지금은 좀 비가 오시면서 좀 잦아들었나요? 잦아든 편인데 아마 교통에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한 2시간 전에 억수같이 쏟아져가지고 예. 차가 지금도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예, 저도 2시간 전, 3시간 전에 이 상암동에서도 너무 비가 많이 쏟아져가지고 걱정되더라고요. 예, 네. 출근길 큰일 났다. 우리 또 네. 서울 시민들 전부 다. 어쨌든 지금은 서울 쪽은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지역도 부분적으로는 호우주의보가 내려 있으니까 많이들 다 조심하시고요. 경기 남부권에 비가 집중된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경기 지금 시간대에는요. 경기 남부권 운행하시는 분들 모두들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한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죠. 지금은 이제 후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단수로 제청을 했기 때문에 네. 원래 청문회를 거쳐서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만은 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대통령은 임명을 할 수 있고 그 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임명할 거다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네, 있죠. 워낙 청문회를 안 하는 경우도 이미 정권들은 늘 그랬던 것처럼이지. 예. 이게 청문회가 갑자기 요식행위도 아닌 것처럼 돼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참,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공정거래위원장에 관련된 얘기는 후보자에 대한 얘기는 잘 안 나온다. 네. 이분도 또 법학자 출신이라서. 예, 그래서 공정거래에는 좀 문외한이다 이런 부분이 있죠. 보험법 전문가다. 예, 보험법 전문가시더라고요. 예, 보험연수원장 하셨는데. 자, 이원석 검찰총장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 먼저 어떤 사람인가? 네. 일단 윤석열계라고 분류되던 대표적인 검사였습니다. 지금 사상 초유의 100일 이상의 공백 사태 검찰총장. 그 당시에도 법무부 장관이 여러 차례 인사를 냈잖아요. 네. 같이 조율했던 인물이 바로 이원석 대검 차장, 이 검찰총장 내정자입니다. 검찰의 2인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지금까지 이 공백 기간 동안 수행해 왔기도 하고요. 27기입니다. 이 말인즉슨 사실 4명으로 추려졌을 때 제일 기수가 낮았는데 27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같은 연수원 기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동훈 장관과 같이 합을 맞춰서 일하기에는 제일 무난한 좀 인사가 아니었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까지 한 수사를 보면 특수통이라고 분류가 됩니다. 뭐 삼성 비자금 수사 그리고 뭐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직접 했다고도 알려져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선이 굵은 수사를 해서 특수통으로 분류가 되는 윤석열계 검사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씨를 직접 네. 그 신문을 했다고. 그다음에 삼성 관련된 수사도 꽤 많이 했죠. 자, 그런데 이제 이분이 다 그 결과적으로 이제 검찰총장 후보자가 될 거다라고 하는 예상을 가장 많이 받았던 분인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사실은 동기이고 같은 기수고 그다음에 나이는 한 5살? 4살인가 5살? 3살 정도? 69년생이더라고요. 이원석. 예, 69년, 네. 69년도 69년생이죠. 같은 과 선배인데요. 아, 정치학 예. 나오더라고요. 이전에 학생운동도 살짝 하셨었어요. 아, 그래요? 살짝 하셨었어요. 뭐 본격적으로 했다라기보다는 살짝 발을 걸쳤다 내지는 뭐 같은 동기들이랑 같이 뭐 친하게 잘 지냈다 뭐 이런 정도예요. 여튼 근데 경향신문에서 이건 준비했던 기사인 것 같습니다. 어제 단독 기사를 냈잖아요. 이원석 검찰총장 내정자 정은호 게이트 수사 기밀 누설 의혹. 이런 논란이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정은호 게이트 다들 기억하실 텐데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판도라의 문을 연 열쇠죠. 네. 정은호의 나비 효과라고 우리가 부르면서 뭐 웃기도 하고 했는데 네. 복습을 잠깐 해보면 네. 상습 도박 혐의로 기소된 정은호라고 네이처 리퍼블릭이라는 큰 화장품 회사 대표이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정은호의 변호인으로 검사장 출신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붙었는데 100억 원대 수임료를 받은 것이 밝혀지고 그 수임료가 브로커를 통해서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흘러갔다는 의혹으로 시작된 그런 사건입니다. 네. 대한민국 법조계의 썩은 실태, 정관예우의 폐해를 온천히
공천하에 드러낸 사건인데요. 그 이후에 뭐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이 연관된 것으로 의혹이 밝혀져서 조선일보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리를 하나씩 캐내고 조선일보하고 청와대가 등 돌리고 각을 세우고 대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조선일보가 엑셀을 확 밟아가지고 이제 미르 K제다 K스포츠 비리까지 내버리고 그 이후에 이제 최순실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익히 아는 탄핵 사태가 벌어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요. 본론으로 들어가 네. 보면 이원석 후보 관련 본론인데 사법농단 수사 당시에 법원 행정처에다가 누군가 정은호 게이트 수사 정보를 제공했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법원 행정처는 이거 왜 필요하냐? 이게 정관 판사들 정관 예우가 아니고 정관 비리라고 이제 우리는 부르죠. 정관 예우가 아니고 정관 비리 사건에 판사들이 연루가 되니까 무마도 하고 좀 단도리도 하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네. 법원 행정처가 이 사건 기록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막 찾고 있었는데 사법농단 수사 당시에 이원석 후보가 그 당시에 이 수사에 관여했던 이원석 검사가 이 수사 정보를 제공했다는 논란이 제기가 됐습니다. 네. 법원 행정처에서 뭐 여튼 도움을 받은 거죠. 사법농단 사건 판결문에도 이원석 후보가 등장합니다. 유출했다고. 예. 근데 이게 유출을 했다, 네. 정보를 받았다라고 하는 게 그 양상이 그냥 뭐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한 게 아니더라고요. 네. 어느 정도 유출을 했다고 이게 지금 나오나요? 5월부터 그 당시에 9월까지요. 40회 이상 통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걸 누구에게 알려주냐면 본인이 네. 사실 키를 잡고 이 수사를 하는 당사자였어요. 검사. 예, 이원석 지금 예, 후보자가 후보자. 그런데 본인의 또 연수원 동기인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40회 이상 시시콜콜하게 정말 아주 내용을 상세하게 전달을 하고 그것을 그 당시에 법원은 이른바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 방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고서도 거의 전화 직후에 수십 차례 생산을 해냈다라고 합니다. 35차례 메모나 그렇습니다. 보고서를 썼다고 돼 있네요. 그러면 이 말인 즉슨 왜 이랬을 것인가? 당연히 이 부분과 언론이 확인을 했더니 본인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내부 감찰을 하고 징계 절차에 밟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상황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라고 했는데 그 해명은 좀 믿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렇게 어떤 징계에 도움을 주기 위한 차원에 불과했으면 많아봤자 전화 제가 봤을 때는 한 5번 이내로 해도 그 소개의 목적은 달성할 겁니다. 이 말인 즉슨 뭔가 수사 상황을 거의 언론이 쓴 표현입니다. 생중계하듯 전달했다는 거예요.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4개월 동안 40회 이상 통화를 하고 35차례 메모나 보고서가 법원행정처에서 공유가 됐다라고 하면 한 통화 한 통화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시답잖은 얘기했으면 보고서 썼겠습니까? 메모하고? 맞습니다. 우연히 통화하다가 유출됐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 그 이내정자의 이야기는 감찰과 징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설명한 것은 있지만 수사 정보를 유출한 사실은 없다. 근데 이게 그 그런데, 필요한 사항, 법원의 자체 감찰과 징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설명한 것과 수사 정보를 유출하는 것 사이에 질적 차별성이 있나요? 구별하기 어렵고요. 네. 그게 이제 메모 그 이원석 부장 통화 내용이라고 남아 있는 그 메모지를 보면은 너무 네. 구체적이거든요. 자기 압수표 추적 결과 100만 원권 10장 입금, 한 장 본인 배서, 한 장 배석 판사 계좌 입금, 레인지로버 관련 비용 대납, 베트남 마카오 여행 경비 부담. 이거는 너무 구체적이어서 이거 전화로 예. 전화만 한 게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이 갑자기 들죠. 예. 뭐 서면이 가지 않았나 싶은 의혹이 들 정도로 너무 구체적이어서 이원석 후보가 이야기하는 그런 필요에 따른 제공이라고 보기에는 좀 납득하기는 쉽지 않다. 아, 저는 그 정도로 상세히 나와 있는 줄을 몰랐는데요. 어떤 뭐 수표 지급한 거, 누가 배세한 거 이런 거는 옆에다가 전화 통화를 했다면 수사 자료를 놓고 불러주고 그쪽에서는 받아 적고 거의 내지는 그렇죠. 녹취를 하고 네. 이래야 알 수 있는 정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자체 감찰과 징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설명한 것이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구별을 할지 저는 도저히 수사기밀 유출과 이 해명을 듣고도 이래서 국민들이 법조인들, 검찰, 뭐 법원을 향해서 법꾸라지라는 표현 쓰는구나.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데 뭔가 정당성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관계를 굉장히 호도하는 그런 해명 아마 청문회 과정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냥 들으면 그런가 싶어요. 근데 지금 두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따져서 들어보면
말 그대로 법꾸라지 내지는 법 기술이 또 발휘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게 근데 판결문에도 다 나와 있는 얘기라는 거죠. 예,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들입니다. 예, 법원에서 사실 확정된 내용들이죠. 그 범죄로 인정 아직 안 됐고 검찰 내부에서 징계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검찰총장이 될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답변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말하자면 검찰총장이 과거에 이렇게 수사 기밀을 유출 또는 본인은 필요한 사항을 설명한 것 자체 감찰을 위해서 이런 논란 자체가 이런 논란을 일으킨 것이 부적절하다라는 것과 위법이나 불법이 있었느냐는 좀 다른 차원일 텐데 그렇습니다. 불법성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이게 수사 상황을 외부에 노출시킬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법령은 이제 피해사실 공표인데 이게 말 그대로 그러니까 피해사실 공표는 아무나 퍼뜨린다고 그게 제가 성립하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이어야 됩니다. 네. 수사기관이면은 이론의 여지가 없고 다만 이게 공표에 해당할 것이냐. 네. 그러니까 공표라는 건 널리 알려지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기 때문에 유선상 1대1로 본인의 연수원 동기에 어떤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법관에게 알려준 행위를 처벌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상 다른 검사를 갖다 놨을 때 내부 징계는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 아닌가라고 판단됩니다. 공무상 기밀 누설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뭐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형사 재판할 때는 판사님은 증거조사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어떠한 증거도 볼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변호인하고 검찰하고 낸 증거들을 판사님이 테이블 위에다가 올려놓기만 하고 이 증거 중에 어떤 것이 형사소송법상 증거가 안 되는지 어떤 것이 변호인 또는 피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볼 수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필터링 작업이 증거조사 절차인데요. 이거는 뭐 그 담당한 판사한테 직접 준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검사가 판사에게 수사 기록을 증거조사 절차 없이 미리 넘겨줬다라고 광의의 뜻으로 보면 네. 이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피고인 되게 이제 이 사람은 처벌을 받아 마땅한 피고인이긴 하지만 네. 피고인의 방어권을 원칙적으로 침해한 측면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구성을 한번 해보는 것도 뭐 가능성 좀 있겠다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뭐 이런 등등을 한번 검토해볼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자, 오늘 검찰이 이원석 내정자를 어제 딱 지정을 했는데 제청을 했는데 대통령에게 법무부 장관이 월성원전 조기 폐쇄 문제, 탈북어민 북송 사건 관련해서 대통령 기록관을 네. 오전 오후에 나눠서 2차례나 압수수색을 했어요. 전 정권 수사 움직임이 더 빨라질 걸로 보이는데 자, 그러면 이원석 검찰총장 마지막으로 총장이 된다면 어떤 것을 주요한 과제로 삼아야 될지 우리 변호사님들 각각 바람을 좀. 네. 예. 저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검사라서 발탁이 돼서 거기에 부응할지 아니면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한 법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그 언론 보도를 보면 식물이던 사람도 이렇게 중책에 올라가게 되면 동물이 된다. 이 말인 즉슨 그래도 본인이 첫 일성으로 후보자로 지정됐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검찰의 중립성. 그러니까 본인이 이른바 윤석열계로 분류된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검찰의 중립성이 바로 국민 신뢰의 뿌리다. 밑거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이 검찰이 중립성을 오해받도록 하지 않는 결과를 낼 수도 있다. 이 경우의 수 두 가지가 좀 이 이원석 후보자 앞에 놓여져 있다. 어떤 선택을 할지는 본인이 정확하게 잘 가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변호사님. 예, 지금 주요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선택한 건 일하는 검찰을 제대로 보여주겠다 이런 의도처럼 보입니다. 난맥을 지금 좀 돌파를 해보려고 주요 사건 보면 서울중앙지검의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조작,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있고 여성가족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있고요. 서울 동부지검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이 있습니다. 대전지검의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이 있고 사건 당사자들을 보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 등
한 명 한 명이 다 문재인 정권 시절에 거물급 인사들이 연루된 대형 사건이거든요. 최근엔 또 이재명 의원 연루된 대장동 사건들 있고요. 잘해야겠습니다. 뜨거운 감자하고 정무적으로도 뇌수술 비슷하게 초정밀을 요한다고 보기 때문에 무리하게 수사할 경우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상당히 의심될 테고 또 너무 조심해서 성과가 없게 되면 무능하다고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에 취임하게 됩니다. 네. 국민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어제 지명되자마자 오늘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고 네. 대부분의 지금 말씀하신 사건들의 공소장이나 뭐 울산 선거 개입 사건 등등 이런 공소장 보면 실제로는 전부 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돼 있어요. 공소장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 예, 그 윗선 뭐 내지는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언급이 돼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후보자 지명되자마자 대통령 기록관을 두 차례 월성원전 의혹 사건이나 아까 말씀하신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이유로 해서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정말 정밀한 뇌수술을 할 수 있을지 국민들이 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고 바라보고 있다라는 점도 이원석 내정자는 염두에 두셔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사람들 굉장히 열받게 했던 아, 이거 굉장히 사건입니다. 예.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500억 원대 보상금 받게 될 전망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떤 사건입니까? 네, 정리 좀 기억하시는 해주시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서울시에 그 장이 19역 재개발 구역이 있습니다. 지정이 됐고 2019년도 12월 그러니까 한 3년 전 정도에 이미 많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주를 합니다. 보상금을 수령을 하고. 그런데 이른바 알박기 사랑제일교회가 신도 수백 명을 동원해서 그곳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조합 측에서는 소송을 했고 1심에서 이건 당연한 거예요. 조합 측의 손을 들어주고 항소심 2심 가서는 이게 그대로 판결을 받았으면 1심 그대로 이게 판결이 나왔을 텐데 조정안을 이 재판부가 냅니다. 네. 그때 이 147억 157억? 을 제안을 해요. 그런데 이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던 땅 감정을 해봐서 어느 정도 금액을 주는 게 정당하다라고 지표가 나왔었냐면 82억이었습니다. 네. 그거보다 훨씬 상회하는 조정안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거부를 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도 이 부분이 매듭이 지어지지 않다 보니까 재개발 조합 측으로서는 지금 원자재 가격 뜨죠. 이 부분 또 알박기 한 부분을 제외하고 개발을 해볼까 했는데 그게 또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요구한 500억, 정확히 563억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까 563억이요. 563억. 예. 아까 시세 감정한 거에 82억의 7배에 달하는 돈을 지금 주는 안을 제안했다는 겁니다. 네. 아까 그 서울고법은 2심에서 보상금 147억 9,500만 147억. 원으로 예. 하는 조정안을 내놨네요. 157억이 아니고. 근데 감정평가액은 약 84억이었는데 서울고등법원에서 147억 9,500만 원 조정안 냈더니 사랑제일교회가 거부했고 이제 와서는 재개발 조합 이거는 뭐 서울시에서 돈을 주는 건 아닙니다. 재개발 조합 측에서 500억. 이야, 이거 최고의 알박기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런 사례 보셨어요? 제가 사실 이 장이동 재개발 구역에 그 원주민들 법률 자문을 계속 해왔어요. 아, 그래요? 2018년부터. 네. 이따 또 설명드릴 부분이 있을 텐데 네. 우리 원주민들이 보통 현금청산이라 그래서 네. 보상금을 받고 이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현금청산 대상자 중에 협상을 하긴 해요. 네. 그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한 그 금액 위아래로 조금 이렇게 하는데 보통 20-30% 정도 선에서 네. 만족을 하고 가는데 이렇게 7배거든요. 7배나 받아가지고 나가는 철거민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예, 저도 처음 봤습니다. 저도 나름 이제 20대, 30대 철거 반대 투쟁 뭐 하고 현장에서 같이 철거 용역들한테 두드려 맞아보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저도 처음 봤습니다. 이런 사례는. 예. 근데 이제 재개발 조합 측에서는 계속 시간이 지연되니까 원자재 값 오르지 이자 오르지 금융 비용도 엄청날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조합원이 한 500명 정도 되나 봐요. 560명 한 600명이 채 안 되나 본데 조합원들이 추가로 1억 원 이상씩을 인당. 부담을 예. 인당 예. 부담을 해야 예. 된다면서요. 그 조합이 계산을 해봤나 봐요. 예. 계산해 보니까 사랑제일교회만 빼고 재개발 한번 하면 어떠냐? 예, 예. 아, 안 되겠다. 손해액이 1,000억 원에 육박한다는 계산이 나와버렸습니다. 이미. 아.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경기도 안 좋지, 원자재 값도 오르지, 이자도 어마어마하지. 그러니까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지금이라도 500억 주는 게 낫겠다. 이런 결정이 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야말로 주겠다 하고. 근데 문제는
사랑제일교회가 돈 말고 조합 측에다가 사과문도 요구를 했어요. 네, 사과문 예. 굴욕사과문. 그러니까 교회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리고 너희가 85억만 주면서 교회를 해체하려고 했다. 건방지다. 사과해라. 현대판 카노사의 굴욕이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인리 4세가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에게 눈길을 맨발로 찾아가서 선체로 죄를 빌었다는 카노사의 굴욕이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자본주의의 왕이 토건이잖아요. 그렇죠. 자본주의의 왕 토건 영역에서 황제 건축 재개발 조합이 예. 사랑의 교회 교황 정광훈 목사님에게 가서 뭐 그렇다면 얘기입니다. 그냥 560억에 예. 사과문까지. 네. 장희동의 굴욕. 예. 근데 이제 이게 재개발 조합 총회가 곧 열리는데 이 총회에서 결의를 하면 받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뭐 재개발 조합 총회라고 하는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으니까 한 번 더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이게 아까 오늘 브리핑에서 언급됐던 너아라 TV라고 하는 곳에서 통해서 그 정광훈 목사가 밝힌 네, 내용이라고 맞습니다. 하니까 실제 재개발 조합에서 총회에서 그게 의결이 되는지는 봐야 되는데 그 이야기하면서 아들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하겠다. 거를 아멘으로 통과시켰다고 그러니까요. 하는 소식도 같이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네. 500억 원대 보상금을 받게 되면 그리고 이 500억 원 산정한 근거도 상당히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본인들은요, 이 재개발 기간 동안 성도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을 금전으로 환산해서 이 정도 금액을 요구했다는 건데 이거는 정말 순수하게 교회를 다니시는 신도 성도분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본다는 건가? 1인당 얼마씩? 그러니까요. 그런 의혹을 좀 떨쳐버리기가 어렵고 아마 본인이 구속 수감된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면 아니 내가 잠깐 그 구속돼 있는 동안 장로들이나 이 교회 뭐 부목사 등등이 나를 배신하려고 하더라. 역시 믿을 건 에녹밖에 없다. 이게 아마 아들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아들 이름이랍니다. 이름을 말하면서 내가 모든 권한을 그리고 대외 사업과 관련한 부분을 아들에게 넘길 수밖에 없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찬성하면 아멘을 외쳐라. 몇몇 신도들이 아멘이라고 좀 이야기를 했고 그러자 대단히 만족스러운 반응을 나타냈다는 건데 이건 우리나라의 교회가 보여줄 모습은 최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너아라 TV도 대통령 그 취임식 때 김건희 여사 초청으로 가셨다고 오늘 한겨레 신문이 또 보도를 했더라고요. 거기 나경원 의원도 초대 안 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경원, 받았죠. 홍준표 다 초대 못 네. 받았습니다. 그럼 항의를 좀 해야 되나?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참 답답합니다. 하여튼간에 장희동의 굴욕 내지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알박기 사건으로 기록되지 않을까. 좀 시간이 있으면 제가 장희동 사건 10초만 이야기.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2018년부터 장희동 재개발구역 철거민들 법률 지원을 했습니다. 네. 이때 우리 의뢰인들이 많이 맞고 경찰한테도 맞고 용역 깡패들한테도 끌려가고 20-30% 보상 더 받으려고 이렇게 많이 희생들을 당했습니다. 네. 정말로 많이 당했거든요. 짐승처럼 가족들 보는 앞에서 끌려가고 울부짖고 집행관들이랑 용역 깡패들이 옥상으로 몰고 골목에 나가면 납치해서 때리고 자해를 한 분들도 계시고 그랬습니다. 네. 이 당시에 장희동에서는 철거민 대책위원장이 강제 집행 과정에서 할복한 일도 있고 그랬습니다. 네. 저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 교회가 참 힘이 세다. 서글픈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이 집행 과정에서 이 경찰들이 우리한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너무 무리한 요구로 공익을 현저히 해야 하는 이런 이 사건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제대로 보상을 받는 원주민들을 많이 접해보지 못해서 이런 고민을 안 해봤는데요. 이번 기회에 네. 공익을 이렇게 현저히 해야 할 정도로 보상금을 요구하는 이 투쟁 방식에 대해서는 사회적 법적 기준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떠나간 네. 우리 원주민들을 생각하면서 슬픈 생각이 좀 젖어봤습니다. 예. 자, 법이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라고 얘기했던 노회찬 전 대표님의 말씀. 장희동에서는 누구에게 법이 평등하게 적용된 건가라는 좀 질문을 서글픈 질문이지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신장기업 유과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학영 변호사, 장현미 변호사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